오늘 가을소리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어제 비가 세차게 내렸잖아요. 너무 무섭게 내려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비야, 오늘 다 내리고 내일 오지 마 하고 빌었는데 바람대로 오늘 날이 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길 괜찮으셨죠? 네, 가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걸어오신 거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비 오는 날 낭독회도 운치 있고 분위기가 좋아요. 괜찮은데 좀 오실 때 불편하실까 봐 걱정했었고요. 이 공간 어떠세요? 너무 좋으시죠? 프라이빗해요. 예. 어휘력이 높은 학생이 지금 맨 앞에 앉았잖아요. 그죠? 멋지죠? 너무 좋고, 이렇게 오붓하게 눈 맞춤하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명단을 봤더니 5학년 오픈 톡방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5학년 강사의 낭독 강의 들으신 분들 또 와주셨고, 이 오늘 들으실 A4 한 장을 쓰는 힘, 책의 저자분의 팬이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앞에 앉아 계신 가장 어쩌면 반가운 분, 이전 낭독회 참석하셨다가 다시 오신 분이 또 계세요. 내가 아는 친구가 읽어주는 것 같은 낭독? 그런 낭독이 긴 시간, 6시간, 7시간을 들었을 때 지루하지 않고 끝까지 듣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낭독을 지향하면서 연구하고 계속 연습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단체가 저희입니다. 오디오북 낭독 연구회예요. 저희 전원이 현직 오디오북 내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면 오낭연, 오낭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디오북 내레이터라는 직업, 오디오북 낭독 연구회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낭연 저희 이름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디오북 내레이터들은 주로 집에서 홈 레코딩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집에 마이크 있고 울림을 가려줄 수 있는 필터 있고 컴퓨터에 편집 프로그램 깔아놓고 하면은 시간만 있으면, 장비만 있으면 집에서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점은 혼자 기획부터 마스터링까지 다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권을 그 오디오북으로 완성해 내기까지 시간은 좀 걸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오롯이 내가 혼자 텍스트를 이해하고 기획부터 편집까지 완성까지 다 해낼 수 있는 또 그 성취감이 큰 작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으실 책 이제 소개해 드릴까요? A4 한 장을 쓰는 힘. 다들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광고 홍보할 때도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이런 책으로 낭독회를?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일단 낭독회라고 하면 작가가 아닌데 낭독회를? 이런 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오디오북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감성적인 글뿐만 아니라 비문학 책이 굉장히 내가 혼자서 묵독으로 읽을 때보다 낭독으로 들을 때 깊이 있게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딱 펼치자마자 이런 잘 쓰인 글은, 잘 다듬어진 글은 낭독으로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장 펼치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제가 소리내서 읽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 다듬어진 문장인지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글을 쓰신 분은 안광복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철학교사세요. 고등학교에 철학 수업이 있더라고요. 교양 과목이라서 이렇게 심리학 같은 과목이랑 같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고등학교 철학교사가 딱 30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고 교사 생활을 하는 20년 동안 26권의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오늘 낭독으로 들으시고 나도 쓰는 사람이 좀 되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가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낭독할 낭독자들 앞으로 모시고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디오북 내레이터 책여행으로 활동하는 권혜수이고요. 먼저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디오북 내레이터 낭낭하고 촉촉한 마들렌 이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햇살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낭독하는 햇님 신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러워서 좋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은 맑은 향기 같은 낭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맑은 향기 김민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읽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부분 들려드릴게요. 가방에 책 3권을 담아라. 독서하는 몸 만들기. 미국에 믿거나 말거나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을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민국의 교실이 등장했다. 이런 소개 멘트와 함께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하루에 10시간씩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익숙해지면 괴상한 일도 당연해 보인다. 하루 10시간씩 앉아있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손쉽게 해내곤 한다. 몸 만들기는 운동선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몸을 만들어왔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는 것만도 고역이다. 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마침내 10시간도 끄떡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은 10수년에 걸친 훈련에서 나왔다고 하겠다. 책 읽기도 마찬가지 아닐까? 제대로 책에 빠져들려면 독서하는 몸을 가꿔야 한다. 독서하는 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의 즐거움은 이 물음에 적절한 답을 알려준다. 무엇인가에 몰두하려면 다음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무엇을 하려는지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둘째, 이루려고 하는 바가 나에게 조금 버거워야 한다.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려면 내 능력에 견주어 10% 정도 더 어려운 과제가 적절하다. 셋째, 내가 이룬 성과를 빠르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잣대들을 독서에 적용해보자. 소문난 책벌레들은 서점과 도서관을 제 집처럼 자주 드나든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자주 가다 보면 책장에 가득한 책들을 보기만 해도 독서 입맛이 당긴다. 서가로 훑어보다가 흥미가 당기는 책을 찾으면 분명한 목표는 어느새 자라나 있다. 그 책을 끝까지 읽겠다는 결심 말이다. 몸을 움직이면 없던 욕구도 꿈틀대기 마련이다. 그러니 머리로만 독서를 고민하지 말고 발을 움직여 서점이나 도서관으로 가야 한다. 책을 고를 때는 자기 수준에 걸맞은 책이 좋다.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인 랜돌프 처칠은 아내에게 책을 읽으라며 다그치곤 했다. 그런데 그가 권하는 책의 수준이 문제였다. 아내에게 보라고 한 책은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였다. 어려운 문체로 된 엄청난 분량의 전집. 아내는 책을 본 순간 독서 입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듯이다. 우리 주변에는 하루 종일 책에 코를 박고 사는 친구들도 많다. 하지만 책도 책 나름이다. 알코올 중독처럼 나쁜 중독만 일으키는 책들도 있다. 우리 영혼에 해로움만 끼치는 독서라는 뜻이다. 어떤 책을 읽기에 그럴까?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책. 그러나 읽고 나면 헛헛함과 후회가 밀려드는 책. 그런데도 자꾸만 집어들게 되는 책을 떠올려보라. 이런 중독은 호환마마보다 무섭고 빠져나오기도 매우 어렵다.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책이 있으면 얼른 읽기를 멈추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나는 가방 속에 3권의 책을 넣고 다니라고 말하고 싶다. 한 권은 꼭 읽어야 하는 고전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플라톤의 국가,
맹자나 장자 같은 부류다. 이런 책은 영혼을 살찌우는 알찬 내용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고전만 계속 읽으면 뇌가 너무 피곤하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법. 이럴 때는 뇌를 깨울 만한 맛깔스러운 읽을거리도 필요하다. 지친 영혼에는 재미있는 소설만큼 확실한 영양제가 없다. 기드 모파상의 비계덩어리,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고전문학이나 박민규의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처럼 잘 짜인 소설들을 챙겨 읽으면 좋겠다. 담백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은 읽을거리가 아쉬울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스토리텔링이 뛰어나거나 고민을 잘 헤아려 풀어주는 심리학이나 사회학, 역사학, 과학 분야의 책이 제격이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이, 김연경의 천개의 공감, 피터 드러커의 드러커 100년의 철학,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같은 책을 읽어보자. 책 읽기는 자동차의 기어를 바꾸듯 해야 한다. 상황에 맞게 속도와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는 뜻이다. 똑같은 작업을 지루하게 반복하는 모노톤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없다. 눈이 침침하고 머릿속이 꽉 찼을 때는 가벼운 읽을거리를, 재미 위주로만 읽었다는 후회가 들면 수준 있는 책을 번갈아 읽도록 하자. 가방 속에 들어있는 다른 주제, 다른 수준의 책 3권은 읽고 싶은 마음을 끊임없이 샘솟게 한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확실하게 느낄 때 훨씬 더 독서에 대한 흥미가 솟는다. 물론 책 한 권을 끝냈다는 뿌듯함은 그 자체로 즐거운 경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읽을 책 가운데 몇몇은 200쪽 남짓의 짧은 분량이면 좋겠다. 성취감을 자주 느끼기 위해서다. 주변에 책벌레 친구를 많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회 촉진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밥은 여럿이 같이 먹어야 맛있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주변에 많으면 독서는 훨씬 즐거워진다. 혼자 뛸 때는 100m 달리기도 지겹지만 같이 뛰면 하프 마라톤도 거뜬히 해내는 것이 사람이다. 수불섭권 상습 학문. 손에서 책을 놓지 말고 항상 한문을 익히라는 말이다. 뛰어난 운동선수는 하루도 훈련을 거르지 않는다. 게을리했다간 애써 만든 근육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이다. 독서하는 법도 그렇다. 매일 꾸준하게 읽고 또 읽는 일이 중요하다. 내 영혼을 바꾸는 것은 습관이다. 몸에 밴 독서 습관은 내 영혼을 한층 품위 있게 업그레이드 해준다. 마음속에 책 3권 담으셨나요? 예. 오, 저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지 못했던 그 국가라는 책이 갑자기 제 가방에 담겼습니다. 그 전문 용어로 벽돌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6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교실에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10수년에 걸친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 많이 공감하면서도 또 좀 짠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래 공부하는 몸을 만들었는데 책 읽는 몸이 만들어지는 거하고는 또 다른가 봐요. 그 이후에 책 읽는 습관이 들어있는 어른들이 많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책 읽는 몸을 아주 잘 만드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읽어드릴 부분은요. 글을 쓰기 전에 알아둬야 할 기술이 있다고 해요. 집을 지으려면 자재부터 필요하듯이 우리가 글을 쓰는 작업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책을 열심히 읽었어도 생각이 뒤죽박죽이어서 이거를 잘 엮어내지 못하면 글을 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작하는 작가들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또 잠깐 읽으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집중력 있는 독서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짬짬이 읽어도
깊이 읽을 수 있다. 조각 독서. 리바이어던을 쓴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귀족의 비서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메인 몸이었으니 시간이 충분했을 리 없다. 그가 주로 독서를 하고 생각을 모았던 장소는 대기실이었다. 고용주가 귀족들과 만나는 동안 그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글을 읽고 썼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도 마찬가지다. 그는 인생 대부분을 동인도 회사의 직원으로 보냈다. 밀 역시 늘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많은 책을 남겼다. 둘 다 엄청난 독서량을 책에 녹여냈음은 당연하다. 역사를 살펴보면 다작하는 작가들은 대개 다망하기도 했다. 이러저러한 일로 정신없이 바빴다는 뜻이다. 하지만 독서량이 적은 사람치고 좋은 글을 쓰는 작가는 없다.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나오는 것이 풍성할 리 있겠는가? 그렇다면 홉스나 밀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책을 읽고 글을 썼단 말인가? 나는 그 비결을 조각 독서에서 찾고 싶다. 조각 독서란 틈나는 대로 짬짬이 책을 읽는 것이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시간 또는 은행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모두 독서 시간이 될 수 있다. 자투리 시간이 생길 때마다 책을 들여다보자. 하루 종일 독서만 하는 것은 좀처럼 누리기 어려운 호사다. 학생들은 참고서 들여다보느라 책 읽을 틈이 없다. 생계에 쫓기는 생활인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5분씩 10분씩 조각나는 시간을 모아 독서할 짬을 만들어 보자. 산만해서 도무지 책을 보기 어렵다고? 꼭 그렇지는 않다.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다. 자투리 시간에 신문이나 잡지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꽤 많다. 짧은 읽을거리에서 책으로 보는 내용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생각보다 쉽다. 조각 독서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조각 독서는 수십 번, 수백 번에 걸쳐 책을 나누어 읽는 것이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앞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고 정리해야 한다. 이해의 기본은 곱씹기다. 조각 독서는 독자가 책에 깊게 다가가게 만든다. 책장을 펼칠 때마다 앞서 읽은 내용을 계속 떠올리며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각 독서는 책의 내용을 폭넓게 바라보게 만든다. 숲의 전체 모습을 보려면 숲 밖으로 나와야 한다. 숲속에 머물러서는 나무만 바라보기 십상이다. 평생 책만 파는 학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부분에만 머무르지 전체를 아우르기 힘들다는 뜻이다. 학술 논문 중에는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의 전체 맥락을 짚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내용만 집요하게 파고든 탓이다. 사회와 세상에 미치는 의미를 짚어내지 못한 채 활자로 찍힌 내용에만 휘둘리는 경우도 많다. 조각 독서의 위력은 책을 보지 않는 시간에 발휘된다. 책장을 덮은 뒤에도 책 내용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잠깐 읽고 많이 생각하는 셈이다. 고개를 들어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다시 책장으로 돌아가는 구도가 반복된다. 그럴수록 이해는 더 넓고 깊어지며 생각의 뿌리도 단단해진다. 조각 독서를 하는 순간은 늘 불안하다. 자기가 제대로 책을 따라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탓이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책의 내용을 잘 갈무리해 두고 싶다. 이렇게 조각 독서는 기록을 남기고 싶은 욕구도 자연스레 이끌어낸다. 하지만 책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조각 독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낯선 상황에서는 잠잘 때도 한참을 뒤척이기 마련이다.
책에 빠져드는데도 그렇다. 활자의 주의를 모으는데도 품과 시간이 많이 든다. 짧은 순간 정신을 모아 책을 읽기가 어디 쉬운가? 그렇다면 책부터 바꿔보자. 음식은 막 나왔을 때가 가장 맛있다. 책도 마찬가지다. 관심이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책, 새 책 냄새가 폴폴 나는 신선한 책은 독서 구미를 잡아당긴다. 반면 책상에 오랫동안 쌓아놓고 보지 않은 책은 독서 입맛만 떨어뜨린다. 어지간히 배고프지 않으면 찬밥에는 손이 잘 가지 않는 법. 책도 그렇다. 사둔 지 오래된 책들은 내버려 두라. 조각 독서를 위해서 정기적인 책 쇼핑은 필수다. 흥미를 끄는 새 책을 계속 구해보자. 그럴수록 책장에는 읽지 않은 책들이 수북히 쌓여갈 것이다. 그래도 걱정해서는 안 된다. 냉장고에 묵은 음식 천지일 때에도 마트에는 계속 가지 않던가? 독서도 그래야 한다. 책이 신선하고 맛깔스럽지 않으면 짬짬이 읽고픈 욕구는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또 하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우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재미는 호기심에서부터 생긴다. 호기심을 지적 호기심으로 바꾸는 일이 독서다. 단순한 끌림을 주의 깊은 탐구로 바꾸어 준다는 의미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일이 차고 넘친다. 대부분의 사람은 주어진 하루를 어제와 똑같이 살아간다. 생각 없이 일상을 반복할 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알찬 삶을 살려면 반복보다 성장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 대한 애정은 더 알고 싶은 마음을 만든다. 알고 싶은 마음은 책 읽을 짬을 만들어낸다. 무관심은 무시로 이어지고 관심은 존중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언론인 그린하우스의 말이다. 늘 독서할 시간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이들이 새겨들어야 할 명언이다. 네, 앞에서 읽기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3부 A4 한 장 써보기 중에서 저는 개성 있게 요약하는 방법, 그리고 전달력 높이는 글쓰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약문도 내 글이다. 독서 기록에서는 내용을 간추리는 일이 빠질 수 없다. 책의 얼개와 핵심부터 짚어주어야 제대로 된 글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책의 고갱이를 객관적으로 추려내기는 어렵다. 분량이 많고 내용이 산만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눈이 팽팽 돌 정도로 어려운 책은 말할 것도 없다. 산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책도 마찬가지다. 무엇에 신경 쓰며 읽느냐에 따라 책의 내용이 다르게 다가온다. 요약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요약을 해낼 수 있을까? 먼저 요약은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한 글이 원래 책보다 더 어렵다면 독자가 뭐하러 힘들여 읽겠는가? 하지만 요약을 하는 나조차 책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글은 어렵고 내용도 엉성하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요약에서도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이 확실하게 이해한 내용만으로 글의 얼개를 잡아보자. 한 번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인가? 그래도 일단 끝까지 훑어보자. 확실하게 알아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2번, 3번 다시 읽는다. 3번쯤 읽고 나면 책의 핵심이 잡히기 마련이다. 그래도 전혀 갈피를 못 잡겠다면? 답은 둘 중에 하나다.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이거나 저자가 글을 못 쓰는 사람이거나 3번 읽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면 독서 기록에서 다루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억지로 써야 할 때가 있다. 이럴 때 막막한 심정은 어찌해야 좋을까? 독서 기록의 생명은 정직에 있다. 모르는 부분을 아는 척 두루뭉술하게 풀어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빼버리자. 그리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만으로 책을 간추려보라. 물론 요약하면서도 걱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알맹이는 빠뜨린 채 엉뚱한 방향으로 책을 추려내지는 않았을까? 내용 없이 변죽만 울리는 요약글이 되지는 않을까? 등등. 그러나 산의 다양한 모습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사진은 세상에 없다. 요약도 마찬가지다. 책 전부를 담아낼 수는 없다. 나에게 보이는 만큼만, 내가 이끌어 나갈 수준으로만 책을 소개해도 충분한 요약이 된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고 내가 이해한 내용만큼은 분명하게 설명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내용이 산만한 책은 어떻게 할까? 장마다 꼭지마다 주제가 다른 글은 요약하기가 어렵다. 섣불리 글 전체를 담으려 했다가는 요약문까지 산만해질 수 있다. 요약은 축약이 아니다. 부피만 줄여놓았다고 요약은 아니라는 뜻이다. 요약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버릴지 내용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매겨보자. 요약에서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내용은 한두 문장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빼버리자. 요약은 책을 쓴 작가의 글이 아닌 독자인 나의 글이다. 나의 눈과 나의 관점으로 책을 바라보고 새롭게 쓴 글이다. 책에서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읽었는지, 이를 어떻게 살려내는지는 내게 달려있다. 요약에도 쓰는 이의 개성이 살아있는 이유다. 그렇지만 요약은 결국 책 소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게중심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 아니라 요약할 책에 있다. 요약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책을 읽을 때부터 다음 2 질문을 가슴에 담고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 작가가 전하려는 바는 무엇인가? 독자들이 이 책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요약글을 퇴고할 때는 이 2 질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라.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작가가 되고 싶다면 많이 듣고 많이 읽으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받아들인 내용을 자기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요약은 읽기와 쓰기를 함께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만의 생각은 제대로 된 이해 속에서 피어난다. 작가의 의도와 요약한 사람의 개성이 함께 살아있어야 좋은 요약글이다. 누구나 읽고 싶어지는 글을 쓰고 싶다면 패션 액세서리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액세서리는 옷차림에 포인트를 주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 문장도 그렇다. 글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울수록 아름답게 다가온다. 꾸민말이 많은 문장은 속을 느글거리게 할 뿐이다. 필요 없는 말은 가차없이 버려야 한다. 그래야 문장의 속도가 붙고 이해하기도 쉬워진다. 반면 꾸민말은 잡초와도 같다. 조금만 마음을 놓아도 마구 늘어난다는 뜻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젯밤 사람들이 즐겨 찾는 리스본 고등학교 체육관에서는 홈팀이냐 제이힐스 팀이냐를 떠나서 모든 관중이 리스본 고등학교 역사상 전례가 없는 한 선수의 활약상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작은 체구와 정확한 슈팅으로 총알이라는 별명을 얻은 로버트 랜섬이 자그마치 37점을 따낸 것이다. 숨이 찹니다, 실제로. 유명 소설가 스티븐 킹이 고교 시절에 썼던 신문 기사다. 편집장은 글을 이렇게 고쳤다. 어젯밤 리스본 고등학교 체육관에서는 모든 관중이 한 선수의 활약상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로버트 랜섬이 자그마치 37점을 따낸 것이다. 편집장은 이렇게 충고한다. 이야기를 쓸 때는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해. 그리고 원고를 고칠 때는 이야기와 상관없는 것들을 찾아 없애는 것이 중요해. 독서 기록이라면 문장이 더욱 간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력이다. 독서 기록에는 읽은 책의 내용이 알기 쉽게 담겨 있어야 한다. 독서 기록이 원래 책보다 어렵다면 이만저만 낭패가 아니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쉽게 쓸 수 있을까? 초등학교 6학년에게 책을 소개한다는 학생에게 마음으로 글을 써보자. 선생님에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 표현과 내용이 자꾸만 어려워진다. 그렇게 써도 선생님이 알아서 이해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6학년이 고개를 끄덕이게 쓰려면 되도록 쉬운 낱말을 써야 한다. 경탄을 금치 못했다와 크게 놀랐다를 견주어 보라. 어느 쪽이 이해하기 쉬울까? 크게 놀라. 좋은 서평가는 우리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느라 머리를 싸맨다. 내용을 더 쉽게 전달하는 표현을 찾으려고 고민한다는 뜻이다. 좋은 글을 쓰려면 화초 가꾸듯 문장을 다루어야 한다. 잡초를 뽑듯 불필요한 표현과 내용은 솎아내야 한다. 뜻한 바가 싱싱하게 살아나도록 쉽고 분명한 우리말 표현도 끊임없이 찾아내야 한다. 읽기 좋게끔 짧은 호흡으로 문장을 써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나아가 단락의 모양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뇌가 받아들이기 좋게끔 내용을 알맞게 쪼개보자. 짧고 속도감 있는 문장, 적절한 분량으로 쪼개진 단락은 읽고 싶은 글을 만든다. 글을 쓰며 계속 소리내어 문장을 읽고 다듬어 보라. 쏟은 노력만큼 글은 맛깔스러워지는 법이다. 좋은 문장의 생명은 전달력에 있다. 독서 기록같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글에서는 더욱 그렇다. 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약 잘하는 법, 전달력 있는 글쓰기 내용이었는데요. 네, 나한테 많이 필요하겠네.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책에 나온 내용대로 해보면은 좀 시도해볼 만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고맙다. 간결하고 그 맛깔나는 글쓰기, 말하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팁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낭독해드렸습니다. 자, 3부에서 어떻게 쉽게 요약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독자를 사로잡는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생하고 친숙해야 재미있다. 눈길을 사로잡는 표현법. 구체적으로 감각에 호소하라. 오늘 점심 메뉴 정말 맛있었다. 그 황홀한 맛이란. 이 기쁨을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해준단 말인가? 오늘 점심 정말 최고였어. 밋밋하다. 이렇게 해서는 식탁의 훌륭함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좀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표현해보자.
짜장면 색깔부터 유리로 코팅된 듯했어. 깔끔한 불맛 향이란. 좀 더 절절해졌다. 이처럼 무엇에 빗대어 소개하면 뜻하려는 바가 뚜렷해진다. 이번에는 식당 풍경부터 시작해서 음식 그릇에 이르기까지 모양새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바닥부터 천장까지 깔끔해. 먼지 하나 없어. 주방이 다 보이는 데다 신선한 재료 냄새까지 풍겨와. 짜장 그릇도 맑은 노란색으로 깨끗하고 정갈해. 짜장의 검은 색깔과 잘 어우러져서 무척 고급스러워 보여. 단무지도 어찌나 사각사각 씹히던지. 정말. 귀, 눈, 혀, 코로 느껴지는 감각을 떠올리게끔 상황을 그려보면 쏟아지던 잠도 금세 달아난다. 책 속에도 그래야 한다. 참 재미있는 책이었다. 감동적이었다 같은 표현은 독자들이 딴 생각을 하게 할 뿐이다. 책을 평가할 때는 눈과 귀, 코와 입으로 느끼게 할 만큼 구체적으로 표현해보자. 독자의 오감을 깨우는 책 속에는 뇌가 입맛을 다시게 만든다. 신선한 느낌의 소설이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수박을 한 입 베어 먹은 것처럼 상큼한 소설이다. 두 표현 중 어느 쪽이 더 인상 깊게 다가오는가? 평가는 구체적일수록 더 뚜렷하게 다가온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건물은 400m나 이어졌다. 건물의 너비는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컸다. 여기서도 두 번째 설명이 머릿속에 더 선명하게 그려진다. 가게가 1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에 따라 장사 매출은 크게 달라진다. 손님들은 대부분 2층에 올라가는 수고를 피하고 싶어 해서다. 읽기도 그와 다르지 않다. TV를 볼 때는 책을 읽을 때보다 머리를 덜 써도 된다. 당연히 사람들은 책보다 TV 앞에 훨씬 자주 앉는다. 글을 쓸 때는 이 점에 신경 써야 한다.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과 견주어 말하는 쪽이 더 분명하게 다가온다. 두 번째 문장처럼 말이다. 이처럼 뜬구름 잡는 주장이나 이론보다는 눈으로 보듯 생생한 예시를 제시하는 게 낫다. 친숙함으로 독자를 낚아라. 나아가 글머리에 흥미를 잡아당기는 내용을 넣으면 더더욱 좋다. 에피타이저가 괜히 있겠는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입맛이 당기지 않으면 먹고 싶지 않다. 흥미가 먼저, 주장은 나중에. 마음이 급하더라도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게 우선이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던져야 독자의 흥미를 잡아 끌까? 독자에게 너무 생뚱한 내용은 되레 읽고 싶은 마음을 날려버린다. 중앙아시아 A 국가의 B 도시에서 시장 선거가 있었다는 소식을 예로 들어보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이런 이야기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다. 반면 BTS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떤가?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것에 더 호기심을 느낀다. 독서 기록에도 생뚱맞은 내용은 관심을 끌기 어렵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알만한 내용으로 미끼를 삼아보자. 독자의 흥미를 낚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해도 좋겠다. 프랑스 소설 처절한 정원은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다룬 소설이다. 프랑스 소설 처절한 정원은 안내의 일기에 견줄 만한 작품이다. 처절한 정원은 한국 독자에게는 조금 생소한 소설이다. 하지만 잘 알려진 안내의 일기와 엮이면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 소개할 책을 아는 독자가 적다면 이처럼 잘 알려진 책에 빗대어 소개하는 것도 좋겠다. 한 끗 차이를 살려내야 호기심이 자극된다. 독서 기록이 제공하는 정보는 신선하고 참신해야 한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좋아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 왜 그럴까? 교장 선생님이 틀린 말씀을 하실 리는 없다. 지당하고 옳은 이야기다. 그런데 지루하다. 흥미를 끌려면 이야기에 반전이 숨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누구나 아는 에디슨의 말이다. 여기까지는 새로울 게 없다. 그런데 에디슨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1%의 영감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었다면 상식이 뒤집힐 때 독자의 호기심이 발동한다. 한마디로 책의 엣지를 담은 1%를 살려내야 좋은 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비주얼을 넘어 오감을 일깨우는 구체적인 소개, 뻔하지 않은 이야기, 엣지 있는 정보. 독서 기록에 사람들의 관심을 붙들어매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 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이네요. 아주 명당에 앉으셨어요, 우리 학생. 오늘 아주 최고의 청자입니다. 아, 오늘 우리 이 친구 안 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참 감동받은 점이 뭐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경청을 해줬어요. 그리고 공감을 많이 해줬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공감할 수 있는 글, 이런 학생도 경청할 수 있는 낭독을 이 시간에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 책의 맨 마지막 꼭지의 제목이 뭐냐면 낭독하기 좋은 글이 잘 쓴 글이다. 너무 감동했잖아요. 이거는 누구보다도 오디오북 내레이터가 잘 압니다. 저희가 오디오북 작업을 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간결하고 쉽게 해야 되나? 그렇죠. 간결하고 쉽게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렵게끔 혀가 꼬이게끔 하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글이 부지기수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낭독을 잘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도 나오는데 개떡 같은 내용도 찰떡같이 이해할 수 있게 다듬어라. 원래 초고는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퇴고가 중요한데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완성도가 좀 아쉬워도 오디오북 내레이터는 낭독으로 다 커버합니다. 제가 비문학을 많이 낭독해 본 사람으로서 이런 책은 꼭 낭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도 시도한 것이거든요. 문학만, 감성적인 글만 낭독하는 것이 아니다. 비문학도 낭독으로 접하면 참 맛있다.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맛이 어떠셨습니까? 드실만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야무졌대요. 오늘 큰 칭찬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오시면서 종이 아마 2개 받으셨을 거예요. 네, 하나는 순서지고 하나는 이렇게 그 소감을 조금 적어주십사 하고 저희가 엽서를 하나 드렸는데요. 오늘 글쓰기 책을 낭독으로 읽으셨으니까
오늘 이 소감 엽서를 쓰시는 걸로 글쓰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낭독에서 들으신 대로 생생하게 한번 표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소리 낭독회는 무엇처럼 어떤 느낌표 이렇게 진짜 느낌표가 있었네. 그렇죠. 예, 이 안에서 자유롭게 한번 표현을 해주시고 또 그 아래에 하고 싶은 말씀 얼마든지 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런저런 점이 아쉬웠어요 하는 말씀 특히 귀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저희는 저희의 그 정기 낭독회는 고칠점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아주 똘똘한 학생이 왔어요. 예, 저희는 정기 낭독회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저희가 올해 1월에 시작된 단체인데 벌써 5번째 낭독회를 했고 우리 12월에 송년 낭독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송년 음악회만 있습니까? 낭독회도 송년 낭독회 있습니다. 신년 낭독회 이런 거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12월 21일이에요. 갑자기 생각난 김에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또 있습니다. 일정들 비워두실 거죠? 네. 장소는 망원역 근처의 일터 문화 공간입니다. 네. 선택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한 분께 선물을 드릴 건데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봐 드릴게요. 낭독하실 분이 안 계셨으니까 제가 가을 소리 낭독회는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마음을 편안하고 맑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여기에서 감동하시면 일러요. 아직 더 있습니다. 고급스런 바닷가재 요리를 맛깔스럽게 요리하는 셰프처럼 A4 한 장을 쓰는 힘을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어느 분이 쓰셨어요? 어느 분이세요? 어머! 선생님, 네, 나오셔서 선물 받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렇게 너무 좋은 공간을 알게 돼서 또 감사해요. 저희는 이렇게 오붓하고 다정한 이런 시간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희 5학년에 딱 적당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저희 마음이 먼저 힐링이 되는 공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정하게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했고 저희 낭독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글쓰기 이제 한번 해보실까요? A4 한 장 오늘 댁에 가실 때 A4 좀 사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